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돼 왔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고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발언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듣고 오셨습니다만 안 위원장이 이제 당선인의 뜻을 펼칠 공간을 열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최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저희 당의 외연을 넓히고 또 당선인들이 정말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사실 쉽지 않은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공동정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총리론을 염두에 두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당선인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경제 전문가를 기용해서 정말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어차피 공동정부니까 함께 만든 정부니까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참석한다고 해서 그걸 통합이라든가 무슨 통합정부로 이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더 큰 길을 열어주면서 또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라고 다짐하신 게 참 저희들은 든든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철수 위원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 결국 ICT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 능력, 또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와 팬데믹 이후의 대비 문제, 이런 문제를 인수위 차원에서 폭넓게 틀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참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든든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의원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총리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들은 그 표현이 있거든요. 행정 경험. 그러니까 속내를 사실을 드러냈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리라든가 아니면 장관직이라든가 준비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공동정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 총리제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저렇게 딱 바뀐 걸 보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게 사람들 보통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안철수 우리 그 인수위원장님이 그 말을 좀 바꾸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과학자로서 과학적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7년에 그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때는 또 원전 다 반대한다고 다 약속하고 사인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원전 확대를 얘기하시기도 하고 후보 단일화 때 행정 경험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말 바꾸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바꾸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속내가 뭘까 다들 궁금해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좀 여쭤보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그 경선 시절 그때 후보 시절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당 이후에 당권에 도전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순을 좀 관측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목에서 오늘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당권이 1년 넘어 남아 있습니다. 이 당대표는 2년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당권이, 그러니까 당대표의 그 임기가 내년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고, 그래서 굳이 한자면은 이제 당의 외연을 넓히고 당에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 또 당의 외연의 확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구축하는 시간이 되겠죠. 당장 6월 선거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안철수 위원장을 지지 연설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위원장의 가치를 또 높이게 될 것이고 또 당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당의 혁신이라든가 당의 외연 확대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더 크게 굳힌 뒤에 그렇게 되면 내년 정말 당대표 선거가 국민들로서는 새로운 기대 이제 되는 이벤트로 예, 이제 지금 그 관심 모으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도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참 잘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정치인의 발언의 그 단어와 행간을 다 보고 있지 않나. 네.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당장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정치 이 판에 1년은 금방입니다. 1년 정말 제가 만 2년 된 게 엊그제 같은데 국회 된 게 1년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 당권에 도전하는 건 뭐 수순일 것 같고요. 특히나 차기 당권은 그다음 총선 공천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나서려고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식이 최근에 3천억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되셨는데 사실 그러면 정치인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사실 당직에 당권 도전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공직을 할 경우는 백지신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회자되고 있어서 예, 그게 아니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권 도전이든 아니면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면 이런 건 좀 백지신탁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추측이 나오겠지만 결국엔 안철수 그 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그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하는 총리가 필요하다, 뭐 경제 원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초대 총리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선에 사실은 굉장히 그 팽팽한 접전 속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을 맡게 되었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게 분열된 정치를 회복시킨다는 게 더없이 중요해졌죠. 네. 역대로 보면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DJP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그 초기에 임기 초반에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걸 스스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고근 총리를 중용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한두숙 전 총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명되시는 분들이 모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중용되셨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가지는 그런 전문적 능력 또 그 정부에서도 쌓았던 그런 식견과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했듯이 국민 통합을 위한 통합과 미래를 가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그 공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통합과 함께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검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 특히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시기에 그걸 진정시키고 새롭게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던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거명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실 국회가 또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아마 쭉 보는 과정이 있을 테고 또 하나 이제 역시 국회에서는 제1당이고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아마 이 내정하고 발표하기 전에 상당한 교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과 경제의 방점이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 많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 너무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보상도 충분히 하고 경제도 다시 일으킬 만한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격변기입니다. 정말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 분야도 그렇고 자유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또 국제적인 무역 마찰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가도 급속하게 치솟고 있고 우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고 전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다룰 만한 분, 제대로 일하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국회 역할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회가 단순히 인사청문회 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그 책임 총리제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양당이 서로 이렇게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같이 논의하면서 제대로 일할 총리를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검증하는 과정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 총리제를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쨌든 종식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도 이 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대로 일할 사람, 국회와 협력할 사람 그런 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두 분 다 국회 역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김종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오늘 하더라고요. 탁현민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는 강아지 사료도 사비를 내는데 특활비를 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문 대통령보다 그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오는 조사들이 나온 것에 좀 만회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양희영 기자님. 네. 그러니까 참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한 20년 전의 상황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대선 시기에는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크게 다툼을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하면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정치보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망신주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걸로 정치 싸움이 되면 지금 나날이 뭐 이자 낼 돈도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는 저는 좀 종식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그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네. 사비로 다 했다. 근데 굳이 그런 말까지 해명을 하게 만드는 이 정치 상황이라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퇴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부패나 아니면 이런 잡음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예, 그렇게 마무리돼도 좋겠고 사실은 이게 정치권 문제는 아니고 지금 시민들의 의구심하고 청와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밝히면 됩니다. 사비로 썼으면 내가 사비를 몇 억을 썼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처음에 어느 납치자 단체에서 이걸 밝히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이건 특활비 영역이 공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관심이 커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시민단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기에 특활비에 대해서 전 대통령의 특활비에서 이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뭐 당시에 뭐 거울방이 있었네 뭐가 있었네 얼마나 정말 처참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까? 결국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인격 살인적인 그런 수없는 공격을 받지만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정말 떳떳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일 밝히지 않고 30년 동안 묻힌다 하면은 그게 묻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결국 불명예로 돌아갈 것이고 저게 만일 사비로 썼다면은 그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언론에 공개된 사건만 가지고서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만 몇백 80개인가 200개 의상 뭐 수십 개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되게 어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정치권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요. 청와대가 물러나는 마당에 또 깨끗한 어떤 청와대 내 생활 같은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밝히면 될 문제입니다. 이건 가지고 자꾸 이걸 할수록 그게 시민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걸 당초 의구심을 제기했던 시민들하고 싸우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을 보태는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30년 동안 이게 그냥 비공개라면 30도 묻힙니다. 이게 저 기록물로 가면은. 그런데 과연 대통령 가족의 의상비가 이게 기록물로 가져가야 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법원이 다를 판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청와대가 결자해 이제 빨리빨리 해명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느 선에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뭐 이 대표가 이제 사과 요구를 또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인수위에서는 오히려 이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부 청사진에 반영하겠다 이같이도 밝혔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제 말이 이제 좀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정치인의 말하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래서 약자로 PC라 그러기도 하는데 미국 정치나 뭐 외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 않고 이런 문제에서는 되게 원만하게 둘러서 이야기하거나 원론에 머물거나 하는데 우리 30대 참 역대 유례가 없는 30대 당대표께서는 뭐 모든 이슈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연장선상이라 보여주는데 그 말 자체는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이제 시위 방식이라면은 그걸 왜 시민들이 이용하는 3호선, 4호선 거기에 그걸 투쟁 대상에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 대표다 보니까 우리 당도 좀 당혹스럽고 사지르고 한데 그래서 김혜지 의원이 또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인수위 차원에서는 냉정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급 문제는 네. 이게 역대 시장, 서울시장들이 계속 약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행을 그것이 박은수 시장 때 약속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동급 문제를 위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건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건 이 약자라든가 소수자 장애인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인수위뿐 아니라 어느 정부, 어느 정당이라도 그것은 뭐 타당하게 살펴서 그것이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네.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는 문제는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이동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목소리가 거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특활비 공개하면 네.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특활비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옷값 얘기하면 이미 공개했잖아요. 사비로 다 했다. 네? 근데 그거를 옷하고 특활비를 이렇게 엮어서 특활비 공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럼 양쪽 다 그렇게 특활비를 공개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고 더 계속 뭐 가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젊음의 패기도 좋은데 그 패기를 약자들을 억압하는 데 쓰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통계를 봤더니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새로 장애인이 됐어요. 네, 후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8만 명, 9만 명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아까 노인 이동권도 얘기하시긴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편한 그런 도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편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서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국을 보면은 장애인 이동권이 좀 보장되는 공간, 특히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보면 한 20% 정도밖에 납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지하철 말고도 우리는 또 버스도 타고 있잖아요. 근데 버스에 그런 저상버스 도입 비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인당, 그러니까 인구 명당 이렇게 장애인 수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근데 거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약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이 얘기할 때도 그렇거든요. 어느 분이 아마 김훈 소설가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벌 3세가 일하다 죽었으면 그랬으면 당신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거를 들어주고 그 약속을 지킬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닌가. 그 정치인의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수위에서도 앞으로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의 역할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회가 결국에는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치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